정신질환을 되게 22범주, 22개 범주로 나누고 질병은 한 150개 질병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여기 교회 사무실에 그냥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가져가셔서 쓰셔도 좋고 팔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다라고 했던 것하고 예전에 또 조울병이라고 그랬죠. 들뜰조자하고 우울하고 울자인데 그 들뜨고 우울한 양극적인 정서를 보인다해서 양극성 정서장애라고 요즘은 부릅니다. 오늘은 그 증상을 이 두 개 질환에 국한해서 좀 증상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병이라고 이름이 많이 좋게 바뀌었습니다. 이 증상은 크게 세 범주로 볼 수 있는데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습니다.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라고 하는 또 드러나는 행동들이 있고요. 언어와 이상한 언어를 쓰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또 조현병인데도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와해된 언어와 행동은 눈에 잘 띄는데 그 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눈에 잘 안 띄는 증상이다. 그래서 음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신 기능이 결핍되고 그러한 데서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이 가장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망상은 현저하게 사실 혹은 현실과 다른 잘못된 생각인데 거의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믿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서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원시 문명과 현대인에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비춰볼 때에도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왜 저렇게 판단했는지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때때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매번 그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잖아요. 저희들 가서는 분명히 안 될 사람들인데 본인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조금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대면 바뀌는데 이 망상의 가장 문제점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대어도 교정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성이나 논리적인 방법, 반증을 해도 교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망상의 한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처증, 의구증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스스로 노력해서 좋아지지 않고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 그러니까 망상은 옆에서 잘 얘기하면 좋아지겠지. 이건 아니다. 조현병에서 제일 많은 게 피해망상인데 피해망상 중에는 이런 우리가 관계망상 혹은 주철망상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미행한다, 쫓아온다 하는 추정망상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나를 미행하는 사람들이다. 까만 차들은 다 나를 미행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 책을 찢어 놓았다, 모함한다는 박해망상이 있고 피동망상이라고 해서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걸 피해망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이 L군이 2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 집에만 있는데 이런 분들의 방문을 했죠. 상담실을.
L군이 표현하는 거는 학교에선 어디서나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나를 비웃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갈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군의 말에 의하면 그가 강의실 문을 열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같은 과 학생들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서 자신을 비웃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 시즌이니까 막 콜록콜록 하는데 이게 다 나를 비웃는 소리라는 거죠. 강의실뿐 아니라 학교 교정에서도 자신이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내 아이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그래서 도무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업 중에도 교수님이 그냥 무심히 쳐다보는데 나를 안 좋은 눈치로 쳐다봐서 뭐 실제 있었던 것은 한 15분 전에 앉아갖고 강의실 제일 구석인데 최대한 눈이 안 되는데 가서 안 보고 그랬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한다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을까 그죠? 항상 피해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나를 비웃는다. 내 방에도 총장치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냥 LED 불등이 이렇게 뭐 깜빡깜빡하는 걸 감시 카메라라고 그러고 아파트 앞동 사람이 나를 망원경으로 감시한다고 창문을 종료로 가르고 뉴스에서는 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TV를 끄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쫓아다닌다고 행인을 밀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죠. 실생활에서 아파트 사람도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침을 뱉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이제 일본도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 사람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잠자는 못 자는 날이 많아지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고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한 곳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피해망상과 함께 과대망상이 또 흔합니다. 그런데 제일 흔한 건 피해망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혈통망상이라서 난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누구 아들이다, 특히 연애망상으로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박근혜가 딸로서 이제 어머니 역할 같은 거죠. 아내 역할처럼 하고 있을 때는 청와대 앞에서 자꾸 박근혜가 나를 사랑하는데 못 만나게 해준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시립정신병원에 그 사람들이 실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다 과대망상이고 뭐 세계적인 발명을 한다라고 매달리고 종교망상도 많습니다. 예언자 망상, 내가 예수다, 마리아다, 은총을 받았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축소망상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은 우울증, 정신병적 우울증도 많은 거긴 한데 빈곤망상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항상 너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삶에 대해서 허무감, 부정 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치료를 하자고 그러면 치료해서 뭐하냐, 사는 게 다 그 모양인데 차라리 지금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체망상이라고 해서 악마가 장이 기생해서 장을 막았다. 한 번은 일반외과 선생님이 좀 환자가 이상하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장을 의뢰해서 갔는데 자기 배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 자해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자해를 하더라도 자기 몸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되게 0.5cm, 2cm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한 4, 5cm 이렇게 푹 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알아보니까 자기 장에 지금 악마가 기생을 해갖고 거기에 악마의 칩을 틀어갖고서는 나쁜 피가 막 자기 몸으로 흘려보내서 그거를 자기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건 신체망상입니다. 기타 나를 조종한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나한테 자꾸 주입한다든지 내 생각이 퍼져나간다든지 내 생각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조종망상이 있고 생활 속에서 간혹 접하는 게 질투망상, 부정망상, 의자증, 우울증 이런 걸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직장에서 정규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누가 나를 비행한다, 라디오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길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그러면서 밤에는 손전등을 두고 집 주위를 수색하고 불안하다면서 잠을 자지 않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직장에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복직한 거죠. 치료를 중단하고 2월하기 이제 또 3개월 전부터 다시 누가 독가스를 집에 넣는다.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갔다 오면 몸 수색하고 기관에서 도청장치를 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식사에도 기다렸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망명시켜달라고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장애인데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장애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이름을 아세요? 이 포인터라고 그러죠. 포인터라고 하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포인터인데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담배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착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데 왜 선생님 담배를 들고 계세요? 그럼 이건 환각이 됩니다. 그 없는 거를 지각하는 거는 환각, 있는 거를 잘못 보는 거는 착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 환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각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환청하고 환시입니다. 환청은 소리가 들리는 거고 환시는 그러니까 오감이 다 있어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 환치는 없는 냄새를 맡는 거고 환미는 역시 없는 맛을 느끼는 거고 환촉은 실제하지 않는 촉각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청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난다 이런 전화 소리,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은 걸 요소 환청이라고 그러고 언어 환청이 많죠. 언어 환청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나 두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 세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소리도 있고 음악 멜로디가 들리는 음악 환청도 있고 자기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소리의 사고화도 있고 나의 제일 이게 좀 위험한 게 지시환청이에요. 지시환청.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그 세대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을 가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를 갖다가 못난 것이라고 욕을 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시 그리고 그 다음 한시가 있는데 이것도 빛이나 색깔처럼 요소만 보이는 게 있고 복잡하게 실제 인상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거는 이거 같아요. 검은 것이 옆을 쓱 지나갔다든지 사람이 지나갔다든지 또 생각이 이렇게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영화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동반자 환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옆에 사람이 서 있다, 천사나 신이 서 있다 이런 그 외에 환미 맛을 느끼는 거죠. 특히 독과 연관된 맛이라든지 냄새가 나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냥 나를 피해서 다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우리 정동도서관에 가서 이 사람은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멀쩡한 환자인데 아침에 일찍 가서 책을 보다가 옆에 누가 와서 보다가 나가면은 그냥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자기가 와서 볼일 끝나고 나가는데 내가 냄새가 나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초 이거는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면서 막 뜯어내는 건데 이거는 본래 알코올 중독이 금단 증상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잠이 들 때 깰 때 어떤 환각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잠이 드는 순간하고 깨는 순간에 그거를 인면환각 그리고 출면환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대부분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현병의 음상 증상이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신 기능들이 결핍된 거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동의 둔만은 말 그대로 감정이 둔해진 거예요. 감정 표현이나 반응 강도가 감소되고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고 자발적인
없고 말할 때 어감도 별로 없고 제스처가 거의 없고 상대와 시선을 피하고 정서적 반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옆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없어서 저희가 로봇 같다, 표정이 마스크를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무언증이라고 해서 언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죠. 저랑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설명을 하지 못해. 설명을.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스트 타입입니다. 언어 내용이 빈곤하죠. 말은 하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경직되고 반복적이고 성동적이고 그러니까 말을 또 간혹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걸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굉장히 떨어지고 활력이 없고 관심, 흥미, 의욕 전혀 없습니다. 일을 책임감 있게 못하고 그만둬버리고 대부분 시간을 빈둥거리고 개인의 외모나 개인 위상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게으를 따른 오해를 받는데 그냥 희끼꼬머리라고 막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희끼꼬머리는 우리나라가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를 이루는 집단이 여러 군이 그 집단을 이룰 거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 증상을 가진 주연병 환자들도 은둔형 외톨이의 한 집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표현증,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텅 비었다는 느낌을 받고 예전에 즐거웠던 활동이나 취미나 가족들하고 좋았던 거 이런 걸 가족들은 자꾸 같이 놀면서 좀 끌어올려주고 싶어 하는데 병에 걸리면 이런 것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관계에서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사회적 활동, 관계를 갖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두는 자극 중에 필요한 자극을 걸러내거나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의 집중도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필터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걸 구분을 못합니다. 잠깐 좀 요약해 보면은 주연병 양성 증상은 망상이 있고 환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와야 될 언어나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다양한. 그리고 음성 증상들이 이렇게 정동의 둔마, 무언증, 무의욕증, 무교감증, 주의력 손상과 같은 이런 걸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잘 구분은 안 되겠죠. 그죠? 또 이거 어떤 부분은 한 20-30분 꼭 인터뷰를 해야만 드러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느낌은 기이하다라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런데 기이하다라는 게 흥미가 가게 기이한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궁금하게 보기 기이한 게 있고 궁금하게 이렇게 좀 관심이 가는 게 있는데 우리 주연병 환자들은 기이하고 관심이 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싫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옛날 병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주연병 환자들을 조기 치매 이렇게 불렀어요. 젊은 시절에 나타나는 치매 환자 같다. 그래서 물론 한 10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낯설고 이해 안 되고 괴상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주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날 때 첫 느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은 주먹으로 때려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부모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무단결석하고 그래서 휴학했고 아까처럼 평상시 낮에도 방문 닫고 캄캄한 곳에서 혼자 지내고 밤에는 혼자 일어나 컴퓨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인터넷과 많은 게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좀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나름대로.
사용을 주시하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나름대로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지 이게 불행인지 참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컴퓨터 밤새며 달리고 수염 길고 더러운 옷 몇 개월씩 안 갈아입고 그 냄새가 굉장히 나죠, 그죠? 밖에 나가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족들하고도 식사 안 하고 가족들 다 자는 밤에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고 양부모일 거다 이런 독특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야단을 치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돌발적인 좀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을 소개할까 그랬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안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더라도 내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이제 병식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식을 5개 레벨로 되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레벨은 거의 병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전혀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보고 두 번째 레벨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치료를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질병은 인정하지만 다 사회가 인문이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레벨 4가 되면 비로소 병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자기 증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치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병식은 레벨 5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성장 과정이 이렇고 내 성격이 이렇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증상에 대한 얘기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약물 치료 중심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병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10명 중에 글쎄 지금 정년 퇴직하고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한 8명 이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전제가 뭐냐면 잘 치료받는 걸 유지한다는 아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아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즘 약물 치료만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는 게 관건인데 그게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즉 정확히 2분의 1이 본인이 제대로 약을 안 먹어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 주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치료에 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주위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보죠. 신대원에 다니는 사람인데 석사과정 20대 후반 미혼 남성이고 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뒤부터 사람이 멍해지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 보이고 점차 외모에 관심 보이지 않고 식사 제대로 안 하고 잠도 잘 안 잤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강의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게 혼자 잘 중얼중얼거려요. 망상이나 이 환장 때문에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해할 수 없는 웃음도 웃고 이 모습이 또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교육 시간에 강사가 라우 음악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0년 전 얘기 다 이제 아주 옛날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활동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가 뉴에이지도 사탄의 음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 중에 MC가 커튼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전등불이 막 반짝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몸 매무새가 엉망인 상태로 새벽녘에 학교를 예약한 게 발견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발이 강의실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서 그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와서 내가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에는 자신이 짐승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영권과 지혜권을 받아 사탄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정신병의 이해, 이런 시간의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갸웃갸웃하게 돼요. 이게 정말 어떤 건가, 뭐 영적인 건가, 그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부흥회 때 20대 청년인데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혼자 찬송 부르고 주 부흥 강사의 말씀 중에 막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뜨겁게 응답하는 모습 보이고 집회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갈 때에도 혼자 남아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발구르고 열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만 그렇고 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자기가 1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부흥회는 처음 참석했다. 그런데 첫날 부흥회 집회 참석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얀 비둘기가 자신의 가슴에 날라 들어오는 환상을 체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고 천상이 터져나와서 밤새 찬송을 부르다가 새롭게 부흥회로 달려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 영적 체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만 하면 좋죠. 이것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청년은 계속 잠 안 자고 찬송 부르고 직장도 안 나가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뭔가 잘 모를 때에는 끝까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잘 모를 때에는 제일 그나마 구분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그럴까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지. 결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족들도 병원에 입원시켰고 첫날 약 먹고 잠을 잘 자고 2, 3일이 지나자 마음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전혀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들어오는 이런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래서 이건 영적 체험이라고 확신을 하고 병실에서도 성경 집회하고 아주 좋은 생활을 하다가 2주일 만에 태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이거는 조현병이라고 저희는 진단을 안 내리고 한 달 이내 병이 좋아지는 그런 사파적 정신병, 일시적 정신병, 단기 정신병 이렇게 부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 의사들도 각 정량의 정신병을 한번 진단이 내려지면은 저희 나라가 저희 나라든 외국이든 다 일종의 각인처럼 그리고 낙인처럼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결과가 가끔 생기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상에 대한 진단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죄 추정하고 비슷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시제대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함부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과성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단기 정신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 뒤로 충분히 팔로우업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잘 지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경우라고 했으면 쉽게 병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심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신병이 양극성 정신장애인데 또 주변부에서 가끔 보죠. 들뜬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뜬 상태에서는 자존감이 막 증가되어 있고 과대감이 증가되어 있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잠을 잘 안 자요. 그리고 몇 시간 안 자는데도 피곤할 줄도 모르고 전혀 이 컨디션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말이 많고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진단 체계가 내려진 게 지금 한 20, 30년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새로 바뀌는 진단 체계에서는 말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된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 부착해 보내고 카톡 무지하게 보내고 전화 무지하게 하고 그걸로 맨 처음에 거의 증상이 드러나요. 요즘에는. 근데 카톡이나 문자의 내용이 잘 있는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갑자기 영어를 많이 쓰기 시작해요. 외국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독일어 아는 장은 영어 아는 외국어는 다 막 접동을 했었습니다. 사고의 비약이 있죠. 막 생각이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주의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신운동 초조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신촌역까지 가다 같이 걸어간다 그러면은 신촌역 가서 지하철 타러 같이 갑시다. 그리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문이 보이면 정문 앞에 배꼽 보느라고 한참 있다가 또 옆에 스타벅스 보이면 스타벅스를 또 들르고 하고 이렇게 그 관심 주위에 와 꽂히는 것만 해서 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우리 상담자한테 내담자가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려갖고서는 큰 사업을 2배나 벌려서 너무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 우울합니다. 들뜬 상태에서 사업을 벌리고 차를 2대씩 사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아주 강해져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만나서는 이런 거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잘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은 뭐 우리가 보통 하는 우울증의 증상들이 보입니다. 이제 우울 기분이죠. 우울 기분을 보이게 되고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와 감소는 어느 정도냐 하면 5%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9%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 진단책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꼭 체중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불면이 거의 나타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외에 정신운동의 초조하고 지연이라고 해서 좌불안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주 피로해하죠. 굉장히 피로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못 느끼고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죄책감 그리고 집중력의 감소, 생각을 잘 안 된다.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자꾸 자살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양극성 장애는 들떴다 우울했다 게 무조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들뜨거나 우울한 게 일생 중에 한 5-6번, 평균적으로 6, 7번 정도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는 중간 기분을 유지하거든요. 이제 중간 기분을 유지할 때는 이 사람들은 조현병보다 훨씬 더 생활을 잘해요. 훨씬 더 거의 완벽한 생활을 합니다. 거의 완벽한.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에서는 저희가 조현병 환자라고 카밍아웃을 한 다음에 나처럼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조증 상태, 우울증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증 상태가 오는 그 사인을 보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올리는 거고 또 우울증 상태가 되면 잠수 타면서 우울증 약을 올리고 실제 치료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그 가족과 환자들은 정말 잘 지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가족이 데려오든지 본인이 와서 저 들뜨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 올리고 우울하려고 그래서 또 약 올리고 정말 잘 생활합니다. 제가 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꽤 많은 목회자, 꽤 많은 아주 많은 선생님, 아주 많은 직장인 다 잘 생활했습니다. 양극성 장애 일형이면 너무 심하게 들뜨면 일형, 심하게 가볍게 들뜨면 일형 이거는 뭐 그냥 은행원인데 3개월 정도 은행으로부터 사직당했고요. 만사 귀찮고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 없고 세상에 허망하고 온갖 않은 생각에 잡혀 있다가 자신은 다시 직업을 얻을 수 없을까 절망하는 괴로워하고 있고 이게 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죠? 잠을 이룰 수 없고 입맛도 거의 없고 의욕 없이 누워있다가 지냈는데 이게 한 16년 전에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4년 전부터는 3번 나타나는 이런 식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이런 증상 사이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매우 들뜬 모습으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아이디어 쏟아내고 뭐 세상을 정복했다고 느끼고 이게 20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카드를 썼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모습 보이고 은행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명함을 보면은 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 통일 한국 대통령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직함 중에 하나. 은행 고객들에게 이런 명함을 돌리니까 뭐 은행에서는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또 K씨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비싼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내지 않고 주인을 때리고 막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막 소리가 커져요. 말도 많아지고 나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세계를 지배할 거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병 치료해줄 거다. 주위 사람들은 막 머리카락 쭉 흔들면서 이제 일주일에 안수하듯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다고 잠자지 않고 며칠씩 지내고 그러면서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전화하고 자신 계획 설명하고 필요하다면서 핸드폰 세대 사고 차도 새로 계약하고 수천만 원의 카드 쓰고 여성들 함부로 상주로 이렇게 해서 법에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의사가 바빠져요. 진단서 써주더라고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차 누르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번 책에 나왔던 소책책에 나왔던 정신질환 환우들의 목표적인 돌봄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약물치료, 상담치료, 가족지원 그룹, 교회 공동체를 통한 지원, 동료 지원 그룹, 사례관리 들을 했는데 제가 어떤 걸 강조했느냐 이 모든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약물 치료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혹시 처음엔 사진만 냈다가 옆에 사람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이유는 저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를까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더 궁금해할까봐 적었는데 알겠지만은 베토벤, 슈만, 해밍웨이, 톨스토이, 뉴턴, 링컨, 미켈란젤로 고우입니다. 아마 가장 조현병, 고우는 조현병이라기보다는 척기력 강직과 조현병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현병은 아니고요. 슈만이 조현병이죠. 양극성 중탕장애인데 한 2년 동안의 곡을 200개씩 쓰고 또 몇 년을 한 곡도 못 쓰고 있는 이런 식의 우울증에까지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바슬라프 니신스키라고 하는 무용수죠 아마 버지니아 울프, 유진 오넬, 존 키치미죠, 테네스 윌리엄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잠깐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나사 빠진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각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사람들이고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 가족협회에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만든 포스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냐? 그럼 거기까지는 자신을 확지 못하겠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로 알고 있죠. Beautiful Mind라고 존 내시라고 알았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존 포버스 내시 주니어가 원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2015년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기사는 요즘은 빨리 안 되는데 87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조현병 환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조현병 환자가 있어요.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우리 피아니스트입니다. 데이비드 헬프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헬프가 그래서 도와줘요 신 하나님 이런 줄 알았거든요. 영어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헬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arry Cloud. 피아니스트죠. 이 사람은 1947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자기 웹사이트가 있고 피아노 연주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가능했을까? 역시 아내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다고 안 보이고 재미있는 괴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성도 도와주기를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흔히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라는 뜻이고 자인은 being, 우리 존재죠. 존재인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그렇기 때문에 다 세상 속의 존재니까 being in the world가 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세상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인데 이 다자인, being in the world라고 부를 때는 인간 존재의 특징적인 양상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가 아니라 being,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라는 뜻이고 의미와 성장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의미와 성장은 각 개인마다 공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단적인, 뭐 일상생활 교제다 뭐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단적인 관점을 보면은 두 실존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열어준다, 개연시켜준다, 오픈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초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개연, 오픈해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세계 속에서 이제 being in the world로서, 다자인으로서 세계와 관계하면서 그래도 내 잠재력이 계속 드러나고 발전되고 변해가고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존재 이해가 늘어나고 또 반면에 세계, 그 사람은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면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그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개연성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40분, 45분, 40분 조금 지나가는데 제가 소망하기는 40분 전에 여러분하고 40분 후 지금의 여러분이 뭐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들은 게 있어서 느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의식하지 않지만 약간의 변화가 된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개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오픈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수는 그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배움으로써 또 조금 더 지혜를 배움으로써 그 존재가 변화하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점에서는 뭐 목회자, 성도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물론 저는 지금 영적인 부분을 다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개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런 개연을 통해서 어디까지 개연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지각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눈앞의 것을 초월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뭔가 뻔한 걸 그리고 뻔한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할 때도 찜찜하죠, 그죠? 사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거는 커다란 원과 작은 두 개의 선으로 그려진 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이죠. 정답이긴 한데 그렇게 답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사귀고 싶지 않아요. 한 1월 달인가 저는 겨울방학 때 대학생하고 이걸 했더니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버지의 사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색깔만 빛이 보이고 막 과수원이 보인다니까. 자기 집이 과수원을 하는데 이제 새로 봄학기에 등록금 내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젊은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요. 근데 조금 나이 들면은 계속 떨어지다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앞의 것을 초월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척 한 번만 아는 척 할게요. Sensus Divinitatis라는 용어가 있어요. Sense 경험은 느낀다. Divine Divinity. Sensus Divinitatis.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칼빈의 얘기입니다. 자랑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 경험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차원이 그죠? 너무나도 큰 넓은 차원을 갖는 일이고 우리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받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까 존 내시나 우리 헬프컷 같은 데이비드 헬프컷 같은 그런 경우를 생각할 때 정신병의 틀에 갇혀 있는 존재를 정신병을 그대로 떠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랑하는 그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 사람 위협을 하려는